앞선 결과에 의해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약간 이제 정성적인 표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인 어떤 결과를 좀 고려를 해보면 우선 어쨌거나 중요한 게 이제 n이 어떻게만 허용된다? 1, 2, 3에 자연수로만 허용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표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때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 n이라고 하는 이 지수가 분모 쪽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게 커질 거란 얘기죠. 언제 커지냐면 저 n이 커질 때. 맞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분모에 들어있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커지면 커지는 증가함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1, 2, 3의 불연속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1보다는 2, 3 넣을 때 점점 이 값이 커지고 있다는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에너지 도표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바로 좀 당겨 씁시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원이 있겠죠. 그럼 이 원 넣으면 이 값이 뭐란 얘기야? 여기다가 1 넣으면 되는 거냐, 그지?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바로 마이너스 1분의 HCR의 Z제곱. 맞아요? 맞죠? 그 다음 2 넣으면 어떻게? 2 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분의 HCR의 Z제곱. 맞나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3 넣으면 그건 마이너스 HCR의 Z제곱에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냠냠. 그런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넣어서 이 무한대다 라고 하면 이 값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원여서 이 에너지 요것이 지금 이 주어진 녀석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쓸까? 가장 안정한 상태인 걸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거는 가장 불안정한 상태죠. 빨간색으로 쓸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n이라는 녀석이 1일 때보다는 2, 3, 4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소 혼자 모델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을 했을 때 n이 1일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고 무한히 커지면 그게 가장 불안한 건데 그 가장 불안한 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소 혼자 모델에서 이러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첫 번째 1, 두 번째 1,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 n 플러스 1 빼기 2n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계산하면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건 아니고 얘는 계산하면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A, 자 등호 쓰시고 마이너스 HCR Z제곱 한 다음에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빼기 n 제곱분의 1 이거 하란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뭐든지 아시겠죠?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n이라는 상태와 그 다음 상태의 에너지 차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때 얘를 수리적으로 이제 막 뭐 미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미분은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수열 계산해가지고 막 하면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결론은 이 값이 그래서 n이 커질 때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그건 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알아서 해보시고 결론은 저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1에서 2 사이 2에서 3 사이 3에서 4 사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갭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틈 차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갭이 증가한다는 얘기,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갭이 점점 감소한다. 뭐함에 따라서 n이 커짐에 따라서.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좋아. 됐다. 그래서 저 수소원자 모델에서는 n이 커짐에 따라서 그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예요. 그 뭐냐면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예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n 무한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n이 무한대라고 하는 건 여기잖아요. 요거. 그럼 n이 무한대일 때 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0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럼 이때 잘 봐요.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거 어떻게 계산됐어요? 바로 봐. z분의 n제곱이었죠. 거기에 뭐? 보호상수가 곱해진 거예요. 보호 반경이 곱해진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것도 해보나 마나 그냥 뭐란 얘기예요. 그냥. 그럼 수학적으로 이런 표현은 좀 웃기지만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n이 무한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핵으로부터 전자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한히 멀리 있다라는 얘기죠. 무한히 멀리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한히 멀리 있는 그 상황의 역학적 에너지를 0으로 두자 이런 말이야. 그럼 잘 봐. 핵하고 전자가 무한히 멀리 있으면 당연히 핵과 전자 간 인력 뭐가 되겠어요? 없겠지 뭐. 무슨 말 알겠어요?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0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지. 저 보호 모델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호 모델에서의 에너지 준위에는 그냥 뭐 이런 기본적인 성격이 있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 한번 잠깐 보시면 거기에 82페이지의 그림 17 한번 볼까요? 82페이지 그림 17 찾았어요? 82페이지 그림 17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좀 이렇게 그럴듯한 그림 있죠? 네. 이 그럴듯한 그림이 지금 이 상황을 좀 예쁘장하게 그렇게 그릴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어려워 보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행자수 1인 상태 더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더 밑에. 핵이 딱 버티고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 핵으로부터 주행자수 1일 때, 그러니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무한대일 때의 에너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같이 그려놨냐면 그 블랙홀 모델처럼 그려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 나와 있는 저 계산 수식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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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네? 아, 창문 열어요. 창문을 열어. 아, 눈이 건조하다고요? 알았어요. 원래 네. 아, 눈이 건조하다고요? 아, 그렇구나. 원래 히터 키고 차만 하는 게 약간 공간이 좋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 근데 에어컨 근데 이제 키고 약간 빼놓은 따뜻한 거. 근데 저 어차피 바깥도 건조해서 눈이 지금 그런 거면 어떡하냐? 그 이게 인공 눈물이라도 왜 좀 준비를 하죠 왜? 아, 다 썼다고요? 뭐 다 썼나 보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할 거예요? 뭐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좀 이따가 추우면 닫으세요. 약간 환기시키기 위해서 열어두는 건 좋은데 대신 저 방충망 비둘기 들어와 비둘기 비둘기 들어오면 현준이 좋아할 거 아니야. 비둘기 집에 원래 들어온 적 있어요? 어? 들어온 적 있어요? 내가 가는 다른 학원에 비둘기가 엄청 많아요. 진짜요? 예. 그래서 저 들어온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난간에 막 앉아가지고 꾸덕꾸덕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진짜 들어올 뻔했어요. 진짜 푹푹해요 진짜. 센텀이요. 아니요, 저기 서울에. 예.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그 건물에 비둘기가 와가지고 막 집단 서식을 해요. 그래갖고 막. 예. 그냥 어디 살아요? 나요? 난 수원이요. 그럼 서울까지 올라가요? 뭐 30분밖에 안 걸려요. 수원에 볼 거 많아요? 예? 수원에 수원 화성 있잖아요. 화성은 있죠. 그거 말고 또 볼 거 뭐 있어요? 수원. 수원 KT. 없어요. 예. 수원 화성. 근데 화성이 좋긴 하죠. 아 좋아요? 화성 좋죠. 좋죠. 거기 가면은 네. 산소 부족해요. 무슨 말이에요? 화성 있잖아요. 아, 말스. 이런 드립을 못 치는 거죠. 그래? 미안해. 알겠습니다. 사과할게. 수원 화성을 왜 지었죠? 그거 정조가 한국인의 오. 기억나요? 제2의 수도. 사실은 수원 화성은 잘 지은 화성이에요. 잘 지은 성이에요. 못 지은 성이에요. 잘 지나가. 기술적으로. 수원 화성 누가 지었어요? 제가요. 거중기 만든 사람. 그게 누구냐고요? 장영실. 정약용. 정약용이죠. 제가 정약용이죠. 네. 아 근데 그런 거까지 그렇게 알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정약용이 그 정조 때 아주 유명한 신하였는데 그 사람이 거중기를 발명했다고 했죠. 거중기. 거중기의 원리가 뭐예요? 도르래잖아요. 여러분 그거 물리 시간에 도르래 F 이퀄 mg 한 다음에 도르래 힘 분산되고 하는 막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럼 F 이퀄 ma m F 이퀄 mg를 그 정약용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어요.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만들어. 그걸 어떻게 아니 아니까 만들었겠지 그거야. 그 새끼는 F가 뭔지도 모른다. 그냥 해보다가 그게 더 좋아서 정약용은 고전 역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 천재? 예, 천재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정약용이 뉴턴 역학을 혼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혼자 창조했을 리는 없고 정약용도 배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선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양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 안 돼요. 조선시대 때 선비들의 공부 양은요 무지막지예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공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생을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쪽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버려요. 약간 난데? 모든 책을 다 읽어버려서 그쪽에 박사학위 수준까지 수준이 올라가요. 그게 조선시대 선비들이에요. 놀랍게도 조선시대는요. 여러분 조선시대 하면 물론 문제가 많은 사회죠. 그 이후에 일제시대를 불러일으켜온 아주
참 쇠락한 사회이긴 하지만 조선시대의 문화적 역량은 엄청나요. 그래서 놀라웠게도 여러분 저기 로마 있잖아요. 로마나 영국에서 새로 출간된 책 있죠. 그게 조선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게요? 10년. 한 달밖에 안 걸려요. 정말이에요. 몰랐죠? 왜요? 예? 왜냐하면 중국 상인들에 의해서 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 지식과 책에 대한 욕구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나?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책이 나오면 어떻게 돼? 유럽이나 중국에서 책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새로운 거다 하면 그 책을 상인들이 들고 조선까지 와서 선비들한테 바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거 무조건 사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선시대 때 책값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지금 돈으로 100만 원 넘어요. 책 한 권에.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왜? 그때는 활자가 지금 같지가 않죠. 인쇄술이 지금 같지가 않기 때문에 책을 하나 찍어내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 억만금을 내서라도 그 책을 다 사서 봤어요. 그래서 중국 상인들이 조선으로 넘기기 위한 책이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중국 상인들이 유럽이나 저기 이슬람 쪽이나 그쪽 상인들한테 연락을 다 해놔요. 알겠어요? 야, 거기 책 나오면 꼭 나한테 넘겨라. 자, 여러분 잘 봐.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되는 일이면 인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성에 아파트 분양할 수 있으면 화성에 제일 먼저 가는 건 한국 사람일걸요? 왜요? 아파트 분양해서 돈 벌 수 있잖아요. 만약 화성에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화성에 도달할 사람은 이 한국 사람들일 거예요. 꼬리야오라. 그러니까 뭐냐면 돈 때문에 유럽이나 아니면 이슬람 세계에서 책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조선에 도달할 때까지 1800년대만 1600년대만 하더라도 한 달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흡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서양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해요? 서양 기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에 의한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그런데 전 국가에서 유일하게 선교사 없이 카톨릭이 퍼진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조선이에요. 왜겠어요? 성경 나오자마자 바로 수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가 와서 이게 하느님이라는 건데 맞으면 이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미 선교사가 와 있을 때쯤에는 웬만한 신부들하고는 토론이 다 돼. 그냥 웬만한 신부들보다 신학 수준이 더 높아. 조선시대 선비들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기독교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비리교도 있고 뭐 등등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그 시기에 이 기독 사상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되게 선진 사상일 수 있고요. 그 시기에는. 그럼 그게 꼭 뭐 조선시대 선비들이 뭐 기독교를 좋아했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조선시대 선비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에 대해서 눈을 밝히고 있었다고요. 뭐 탁 나오잖아. 바로 사서 봐요. 그냥 다 봐요. 다 본다고. 그러면 고전역학 나올 때 조선시대 선비들 모를까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멍청한데 아니 조선시대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보고 공부 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정조가 정약원한테 물리학책을 이만큼 줘요. 정조가. 그러니까 그 궁에서 수입하는 책들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궁에서 수입했던 책들 중에 물리학책 엄청 많거든요. 다 해다가 정약원한테 다 줘요. 책값만 한 권에 100만 원이 넘으니까 책만 한 2천만 원 준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딱 주고 정조가 정약원한테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 전하. 그래서 공부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제 물리학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건축학도 공부해야 되겠죠. 석조기술 다 공부해야 되겠죠. 다 공부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조선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왠지 아세요? 바로 그 1800년대에 세워진 전 세계의 성 중 성능이
원탑이기 때문입니다. 어. 성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많잖아요. 이슬람 쪽에도 많고 전 인류가 세워놓은 성 중에서 원탑이 뭐냐면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적들은 전멸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게 정약용이 엄청난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한국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고요. 그걸 전 세계 건축학자들, 그 다음에 전쟁사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수원화성은 기술적으로는 최고이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수원화성은 좋은 걸까요? 실패작일까요? 약간 위험하다. 좋은 거예요. 수원화성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수원화성은 나빠요. 최악의 작품이에요. 사실 위험하다. 왜일까요? 정치 너무 잘 관련돼 있어요. 만들어서. 어? 너무 잘 만들어서. 왜일까요? 정치 관련돼 있어요. 글쎄 요즘 정치하고는 좀 다른 건데 하여튼 아,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수원화성은 정치적, 경제학적으로는 최악의 작품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최고의 작품인데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작품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강제로 시킨 거잖아요. 거기선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전투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요. 즉 쓰잘데기 없는데 그 성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프로젝트예요? 실패한 프로젝트예요? 실패한 거예요. 거기는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거기서 전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위치에 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왜 정조는 거기에 성을 지었을까요? 거기서 죽어서. 왜 거기 성을 지었을까요? 바로 사도세자의 묘가,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정조는 수원화성을 짓고 사실은 수원으로 뭘 하려고 했죠? 수도를 옮기려고 했죠. 왜 수도를 옮기려고 했죠? 왜 수도를 옮기려고 했죠?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가 수원에 있었어요? 왜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거기에 수도를 옮길 만한 화성을 지어놨을까요? 바로 서울 땅값 떨어뜨리려고요. 어지러지라모. 여러분 저기 서울 땅값 비싼 건 알죠? 1800년대도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엄청 비쌌겠죠. 그 수원 화성으로 옮겨버리면 수도가 바뀌면 당연히 서울 땅값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할 거 아니에요. 서울 땅값 떨어뜨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서울의 땅값을 떨어뜨려야 했을까요? 지금처럼 서울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바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서울 지역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세자가 수원에서 서울의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면 서울에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신하들의 재산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토막 4분의 1 토막 된다는 거 아니에요. 땅값이 반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사실을 정조 대왕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하는 짓이죠. 왜? 왜 정조는 그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토막 내려고 했을까요? 돈이 부족해서. 바로 신하들 물먹이려고요. 왜? 싸가지고. 권력을 떨어뜨려. 그 신하들이 작당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좀 약간 좋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정조가 화성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한 건 사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거기선 전쟁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그걸 강행했던 건 오직 개인적 복수인 거예요. 개인적 복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 왕 죽여야죠. 아, 죽여야죠. 그래서 신하들은 정조를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킬러를 보냅니다. 엄청나게 킬러 보냅니다. 정조 죽이려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내 재산이 지금 1,000억대 부동산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500억이 될 거야. 그럼 내 재산 500억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 한 명이 아니라 10명도 죽일 수 있지. 그렇게 심한 네, 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원이 500원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2,000억이 1,000억이 되는 건 이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1,000억 정도면 사람 몇 명 죽일 수 있어, 못 죽여? 저는 못 죽여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죽인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끝끝내 킬러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조를 죽이려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럼 정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요. 자기 경호 집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장용영이에요.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정조가 만들었던 군사 집단이 바로 정조의 개인 그 보디가드 집단이에요. 무슨 말 나겠습니까? 그럼 생각해봐. 정조는 사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건 맞죠. 비참하게 죽은 건 맞아요. 그건 사실은 정조가 눈에 보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뒤주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아빠 이러는데 거기서 막 죽는 걸 실제로 봤어요. 정조가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탈수 증세로 죽어가는 걸 실제로 눈앞에서 봤다고. 이렇게 틈새로 아빠가 그렇게 되는 거 봤다고. 이렇게 7, 8살 때.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걸리는 게 뭐예요? 트라우마. 트라우마죠. PTSD죠. 사실은 정조는 PTSD가 걸린 상태라고 봐야 돼요. 아, 저 맞다. 정도 꼴초였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PTSD가 걸린 사람이 올바른 정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아버지가 적들의 손에 죽었어요. 그러면 사실 복수할 수 있어요? 복수하면 안 돼요? 복수할 수 있죠. 하지만 왕은 그러면 좀 곤란해요. 왕은 복수 따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왕의 개인적 복수가 만약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건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왕이거든요. 왕은 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은 하나의 기관이어야 돼요. 기관. 왕 자체가 감정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어릴 때 PTSD가 걸린 왕이 그 커서 제대로 된 정책적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간에게 정해진 능력이 있었다면 정조가 이만큼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개인적 복수로 그 능력의 일부를 써버렸다면 그건 사실 전 국민에게 대해서 득이에요, 손해예요? 사실 손해죠. 사실 정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업적이 있는 편이 없는 편이에요. 꽤 있는 편입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정조가 그 찬란한 정말 사실은 정조는 조선시대 임금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지니어스거든요. 저 누구냐 저기 정혜공한테 물리학책 이만큼 줬다고 했죠. 물리학책 이만큼 줬다는 얘기는 정조도 물리학을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조는 조선시대 손꼽히는 지니어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천재가 그 모든 능력을 온전히 나라의 발전을 위해 썼다면 사실 조선은 일제시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조가 그 빛나는 능력을 그 일부를 복수하는 데 쓰는 거예요. 개인적 복수하는데. 그래서 정조 시대가 끝나고 나자마자 조선은 발전해요. 바로 망해요. 그 후로 망하고 자연스럽게 일본에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사실은 수원화성을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조는 사실 훌륭한 왕이냐, 나쁜 왕이냐, 라기보다는 슬픈 왕인 거죠. 참 슬프죠. 그리고 그 슬픔이 보진 않았는데 그 슬픔이 사실은 개인적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국가적 민족적 슬픔으로 와버린 거죠. 뭐 하여튼 그러다. 그러니까 조선왕성을 보면 그리고 지금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되게 이상해요. 상당히 그렇게 추론 가능해요. 아니 이거 선생님 생각 안 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나처럼 생각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나도 이제 그들의 역사책을 좀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우리는 기록에 나와 있는 몇 년도에 뭐가 있다, 몇 년도에 뭐가 있다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럼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감정 상태 중요해 안 중요해? 아니 예를 들면 평소에 안 할 짓을 감정이 상해서 누구 죽이기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역사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그 감정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가 역사의 방향에 중요하겠냐고요? 안 중요하겠냐고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역사적 상황에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사도세자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영조. 영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였다가 역사책에 있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죽인다. 줘봐. 감정이입하라 했잖아. 그런 일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쳐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딱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이거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엄청 심각한 일이에요. So serious. 근데 우리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였다를 글자로만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얘를 심리적으로,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조? 아니, 아무리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아들을 죽여? 아들을 죽여?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자, 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 쉬울까, 어려울까? 당연히 어렵죠. 어렵잖아. 근데 죽였잖아. 근데 죽이기 어려운데 죽였잖아. 그럼 이 말은 그 결정을 한 영조는 제정신이라는 거야, 미친 상태라는 거야? 미친 상태. 미친 거란 얘기야. 미치지 않고서야 아들을 죽이는 건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영조는 사도세자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정말 끔찍이 아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죽였어요. 미친 거죠. 그럼 이 말은 정신병. 영조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얘기죠. 인간은 정신병에 언제 걸려요? 힘들 때. 힘들 때 걸리죠.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가장 극도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태가 뭐예요? 바로 협박받은 거겠죠. 뭐라고? 너 죽는다. 이렇게. 그리고 나를 진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죽일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협박한다고 할 때, 진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약간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야, 씨 너 죽는다? 할 때는 별 스트레스가 없죠. 하지만 진짜 나를 죽일 능력이 되고 상황이 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이건 진짜 무섭죠. 예를 들면 여러분 돈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어느 날 조폭이 오셔서 이거 다음 달까지 5천만 원 안 가지고 오시면 제가 콩팥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콩팥. 예,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콩팥 하나, 각막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콩팥이 보통 3천만 원이고 각막이 2천만 원이거든요. 예,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때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어때요? 안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조는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영조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너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왜냐하면 사도세자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사도세자는 조선의 발전을 위해
기존 기득권 신하들의 권력을 축소하고 세금을 잔뜩 부과해야 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조는 정말 미천이 없는 사람인데 그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즉 영조는 신하들 눈밖에 나면 곧 죽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될 왕세자가 신하들에 반하는 정책을 펴려고 하잖아요.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왕한테 왕 너네 네 아들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 영조가 그랬겠죠. 왜? 그러니까 저기 너네 저기 신하고 저기 저 왕세자 보고 싶지 않은데 네 손에서 처리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영조가 막 뒤를 쳤겠죠. 제발 그러지 말고. 갑자기 신하들이 왕 계속 하고 싶으신가? 했겠죠. 그래서 정조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봐요. 왜 정조가 미쳤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잘 봐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있다고 칩시다. 너무 사랑해. 근데 어떤 극한 상황에서 나 역시 살해 협박을 받아서 이 애완동물을 죽여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러면 너무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지만 나 역시 살해 협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죽는 게 아니라면 얘를 죽여야 되지. 그럼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애를 죽여야 한다면 되도록이면은 가장 많은 고통을 주면서 죽이겠어요? 아니면 최대한 빨리 죽이겠어요? 최대한 빨리. 근데 이해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한 대상이 있는데 꼭 죽여야 된다면 고통 없이 빨리 죽여야 되겠어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주면서 최대한 천천히 죽여야 되겠어요? 빨리. 이해했어요? 네. 근데 영조는 사도세자를 어떻게 죽였냐고요? 천천히. 왜 그랬지? 자,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이잖아요. 결국 죽여야 되냐?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죽여줘야 되냐고요? 엄청 빨리. 고통 없이 깔끔하게 보내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람을 7일간 거기에 가둬요. 그럼 생각해봐. 이런 조그만 케이스에 고양이하고 강아지 놓고 못 나오게 막아요. 그럼 고양이 강아지 뭐 어떻게 할까요? 낑낑대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도세자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안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조는 다 듣고 있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제정신이 아니었을까? 아까 얘기했죠. 살해 협박을 받은 거예요. 살해 협박을 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이놈 죽이겠습니다를 자기 신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세자를 죽인 거예요. 그런 가족사에서 태어난 손자 정조가 제정신이 바뀌었겠냐고. PTSD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역사책을 읽을 때 몇 월 며칠에 누가 누굴 죽였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상상을 해서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 감정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알겠죠? 그렇죠?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그래서 수원의 오골랑 화성을 한번 꼭 보세요. 멋지긴 오지게 예뻐요. 화이팅으로다. 보자. 현춘. 현춘이란다. 준이 형. 봅시다. 자, 됐죠?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요거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 뭘 해볼 거냐? 여기 지울게요. 그 다음 3.6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입니다.
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온화 에너지는 앞으로 아주 자주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줄임말이 많아요. 줄임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IE 따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I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표현 자주 나올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1. 가장 안정한 상태의 에너지를 자유전자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요거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유전자가 뭘까요? 무한이니까 맞지? 바로 주양자 수가 뭐인가? 이 n이 뭐인가? 무한. 아까 얘기했던 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핵과 전자 간 인력이 0이어서 핵으로부터 전자가 완전 무관한 상태의 전자. 그걸 자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써놨죠. 가장 안정한 상태는 n이 뭐예요? 1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온화 에너지란 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에너지 차이겠습니까? 바로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요걸 이온화 에너지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가 가장 안정한 요 상태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다면 요 놈을 여기서 요렇게 끌어내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자, 이 무한대가 얼마라고 했죠? 이거 뭐라고 했죠? 0 빼기 자, 주양자수 1일 때 에너지 상태가 뭐였어요? 이거 마이너스 HCR의 Z제곱 오버 1의 제곱 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HCR의 Z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 때문에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을 또 요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원래 표현이 뭐였어요? N제곱에 HCR Z제곱 이거였잖아요. 근데 아까 이 HCR 이게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HCR 2.18 곱하기 10만의 18승줄 13.6 밀리리터 몰 때 1312kJ몰이라고 했었죠? 네? 아까 했었죠? 네. 근데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마이너스 이온화 에너지 오버 n제곱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만큼 통째를 이온화 에너지로 줄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을 할 때 저런 꼴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꼴들의 표현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여행에서 힌트가 이렇게 해요. 내가 춥네요. 그럼 두번 닫아볼까요? 환기를 좀 시킵시다. 자, 그 다음 3.5 수소 원자 스펙트럼. 자, 어서 쓰세요. 쓰세요. 다 썼어요? 다 썼습니까? 3.6으로 봤어. 설마. 뭐야, 3점 뭐야? 4네요. 3.4. 쏘리. 3.4. 너무 나와. 4. 왜 3.6이지? 모르겠네. 4.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3.5.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아이고, 아이고. 자, 이때 첫 번째 1. 외부 수소 원자의 전자는 이거는 전자는 상태. 여기서 상태라고 하는 건 n으로 결정되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1, 2, 3, 4로 표현된 그것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수소 원자의 전자는 상태가 변하면서 빛 에너지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에너지 보존이요. 자, 에너지 보존 이게 뭐냐? 델타 E 이건 ENF 빼기 ENI 이걸 뜻하는데 여기서 F가 뭐고 I가 뭐냐면 초기 나중. I는 이니셜 처음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F는 파이널 나중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에너지 차이를 델타 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HCR의 Z제곱 오버 NF 빼기 다시 마이너스 HCR의 Z제곱 오버 NI 제곱 요게 바로 상태들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로 봐 램다분의 HC 뭐랑 같으냐? 그때 출입하는 빛 에너지와 같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에너지 보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들이 변하면 에너지가 변할 텐데 그 변하는 만큼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들락날락하면 저 등호 관계가 성립해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람다분의 HC 얘기했던 게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군요. 자, 여기도 HC가 있고 HC가 있죠. 아까 이만큼 상수에 굳이 HC를 쓴 이유가 광량자 에너지 수식에 HC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샥샥샥 약분되면서 좀 간단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되죠. 램다의 역수는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마이너스 RZ제곱 곱하기 NF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안에 넣어버릴까? 마이너스 안에 넣어버리자. RZ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n 파이널 제곱 더하기 n 이니셜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이 스펙트럼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 1, absorption, 우리말 번역은 흡수.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absorption은 이거예요. 파이널 상태의 이 n값하고 처음 상태 n값을 비교하면 파이널이 더 큰 걸 뜻합니다. 그럼 요 수식상에서 이게 더 크다고 하면 저 램다는 양수값을 갖게 되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간단한 산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수소 원자의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그 에너지 상태가 안정화된 거예요? 불안정화된 거예요? 불안정화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에미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배출. 방출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으로 뭐겠어요? NF하고 NI를 비교하면 오히려 최종 상태가 더 안정해진 거예요. 그럼 얘는 수식상에서 계산을 하면 파장이 마이너스처럼 계산이 되는데 길이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길이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바로 빛 에너지의 방출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전자는 안정화된 것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방출이건 흡수건 NF, NI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바로 불연속적인 파장의 빛들만 흡수되거나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클 경우 작은 경우를 얘기했지만 크고 작은 경우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1, 2, 3, 4, 5, 6의 자연수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연수들 사이에 어떤 나타나는 경우의 수들만 흡수되거나 방출되니까 그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뭐하다?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이라는 이 말을 선으로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죠. 자, 다 쓰셨습니까? 썼죠? 자, 빨리 쓰세요. Y
또 지워야 됩니다. 저 쓰세요. 자, 썼죠? 자, 지운다. 자, 쓰세요. 지운다 해주세요. 싫어요. 이거 요즘 안 해요. 왜 오늘 빵안 열었어요? 그러게요. 약간 초심이었어요. 지운다. 그게 약간 열려요, 열려. 지우자, 지우자. 아까 해주세요. 쓱쓱쓱쓱. 좋습니다. 해주세요. 자, 다 썼어요? 해주세요. 썼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준다. 이게 왜냐면 그림을 하나를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크게 그려야 돼서 그래. 자, 준다. 엄청 에이. 크게 그려주세요. 그럴 예정이에요. 자, 보자. 아이고. 네, 이거 세 번째. 바로 봐.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면 안 돼요.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앞에서 안 해서. 그림 언제 그래요? 3. 이거 먼저 해야 되겠네. 앞에서 이거 먼저 할 걸. 3. 빛의 영역별 표현 및 성격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도와주세요.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생각합시다. 이때 그러면 잘 봐요. 이 앞 거꾸로 가면 이때는 뭐가 커지겠어요? 파장. 바로 진동수. 왜냐면 아까 뭘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냐면 HNU는 램다분의 HC 기억나죠?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파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 상태가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거를 이용한 정성적 설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는 뭐라고 했죠? PC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빛 중에서 가장 고에너지 뭘까요? 감마. 바로 감마레이. 감마레이라고 했죠. 감마레이 어디서 나왔죠? 헐크. 감마레이 어디서 나왔죠? 그때 알파 뭐. 네, 맞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러더포드가 원자핵 발견했던 실험 있죠. 그때 방사선, 방사능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방사선, 방사능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고 했었죠. 그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그 감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전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빛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파장으로 치자면 파장이 제일 짧은 거, 그 다음에 진동수가 가장 큰 빛, 이걸 감마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감마레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바로 얘는 핵 분열 혹은 핵 융합. 핵
분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핵분열. 핵분열. 자, 분열과 융합이라는 말의 차이는 알아요? 네. 분열은 뭐예요? 분열은 쪼개지는 거고요. 융합은 들러붙는 거고, 알겠죠? 핵분열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원자력 발전소요. 혹은 핵폭탄이요. 핵폭탄이라고 하는 게 핵분열 테크닉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분열을 천천히 일으키면 뭐고요? 핵분열을 천천히 일으키면 뭐고요? 원자력 발전소고요. 핵분열을 빨리 일으키면 그게 핵폭탄이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핵분열 핵융합 이게 핵분열 이게 뭐냐면 그 원전이요, 원전. 원전이나 원자폭탄이요. 핵융합은 어디서 일어나죠? 태양. 핵융합은 별이요, 별. 태양 같은 데서 일어나는 걸 핵융합이라고 하죠. 태양에서는 어느 원자와 어느 원자가 핵융합이 돼요, 주로? 수소하고 수소가 융합돼 가지고 힐륨으로 되고 있죠. 그게 별에서 벌어진 지구학에 나왔을 거 아니야. 중학교 시간에 이런 거 배우던데? 배우잖아. 지금 수업 안 해요, 저희. 아니, 그 영재고 데뷔할 때, 저 영재고 대비 안 했어요. 과학고 데뷔할 때도.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어. 저 그 수업 잘안 했어요. 지금도 잘 안 됐잖아요. 나 때리려고요? 아니 필기한 거 보여줘요. 그래요. 알았어요. 농담이에요. 요즘 도현이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부족해요. 저 있잖아요. 내일. 에? 뭐가 또 있어요? 내일 나 이거 완벽하게 내용 이해하고 문제까지 내일 다풀 거예요. 기대할게요. 문제까지 하고 다 기대할게요. 배우고. 네. 잘했어요. 힙합 소년도 시켜봐야죠. 그냥 안 힙합 소년 안 할 거죠? 자기 안 할 거죠? 저희 저희 힙합이다. 네가 fucking lie. 아, 하는 거는 잘했는데. 아, 시간이 약간 좋아. 진짜 참. Okay, thank you very much. 사와디카. 아니 다음에 사우디컵 몽골리아, 말할 거예요. 몽골리아. 태국어인가 이제 베트남어인가 사우디가 태국어죠. 태국어. 몽골리아. 자, 하여튼 이거 몽골리아 나이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감마레이고요. 당연히 감마레이는 엄청나게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람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살아요.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빛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그거 뭐야 그 푸틴 홍차 사건 얘기해줬죠? 아 맞았어요. 폴란드. 네, 푸틴 홍차 사건 그거. 여하튼 자 그리고 이 감마레이보다 조금 약한 거. 이문환 선생한테 만나겠다. 감마레이보다 조금 약한 거. X. 약한 거. 그걸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자, 엑스레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병원 진단. 그래서 왜 그냥 엑스레이 찍는다, CT 찍는다 하는 그게 이거예요. 그렇죠? 많이 찍으면 안 걸리잖아요. 많이 안 찍는 게 좋죠. 알겠죠? 그리고 이 엑스레이보다 조금 약한 거. 조금 약한 게 바로 자외선. 영어 표현으로는 ultra 바이올렛이라고 해요. ultra 바이올렛.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쓴다? 줄여서 UV라고 씁니다. 여기 이제 UV. 알겠죠? UV. 이거 우리말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외선. UV, ultraviolet, 자외선 외우셔야 되겠죠? 외우셔야 돼. 그 다음 이것보다 조금 약한 빛 혹은 파장이 더 긴 빛을 뭐라고 한다? 이걸 visible이라고 합니다. visible. 우리말 번역은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자외선 뭐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외선 우리가 맨날 아는 그거 있잖아요. 왜 뭐 햇빛에 오래 나갔더니 내 피부가 새카맣게 탔어요. 할 때 그 UV 자외선. 뭐 그게 선크림 바르는 이거 알겠죠? 가시광선 어디 쓰는 거예요? 가시광선은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뭔가 물체를 인식할 때 쓰는 빛 에너지를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 가시광선보다 조금 파장이 더 긴 거? 그걸 영어로 울트라.
인프라레드라고 합니다. 인프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인프라레드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거기에서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또 어떻게 줄여 쓰냐면 앞 글자를 따서 IR이라고 줄였습니다. 이 적외선은 모든 종류의 열선입니다. 열선. 자,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모든 거 있죠? 그런 빛들이 다 IR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면 방바닥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 뜨끈뜨끈한 것을 스펙트럼 조사하면 그 방바닥에서 나오는 게 IR이에요. 알겠죠? 혹은 뭐 불 모닥불 피워놓고 이 불 쬐면 뭐가 따끈따끈하고 나서 따뜻해지잖아요. 그 모닥불에서 이 던져 나오는 걸 또 스펙트럼 조사하면 그게 또 I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끈뜨끈하다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 IR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것보다 조금 약한 거 마이크로 바로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얘는 번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는 번역이 없습니다. 그냥 번역이 마이크로파라고 씁니다. 이 마이크로웨이브 어디 있을까요? 네, 가장 유명한 게 전자레인지입니다. 네. 죄송한데 저 차 타고 가야 돼가지고 가야 돼. 끝났어요. 뭐 그래. 전자레인지 핸드폰 돌리면 안에 기름 타야죠. 자, 이 전자레인지 말고 마이크로웨이브는 또 어디에 쓰이죠? 리모컨 바로 통신에 쓰입니다. 통신에 쓰인다는 얘기가 여러분 휴대전화에서 나온 전파가 다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마이크로웨이브보다 더 작은 거 라디오 바로 라디오 웨이브입니다. 자, 라디오 웨이브는 진짜 라디오 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AM, FM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AM, FM이라고 하는 게 바로 라디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AM, FM 들어봤죠? 네. 무슨 뭐 교통방송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57분 뉴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별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때 하나 기억해둬야 됩니다. 바로 자외선, 적외선 중간에 있는 가시광선의 파장이 400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적외선의 경계 파장이 700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빛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빨주, 노초, 파, 남, 보라고 하는 게 이 400에서 700나노미터 사이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억할 거 보라색 쪽이 400이 외워야 돼 이거. 이거 외워야 돼. 이게 수능에 이거 나와요. 수능에 그대로 나와. 수능에도 나와. 이거 외워야 돼. 보라색이 몇 나노미터? 400. 빨강이 몇? 700. 그리고 이 경계는 무슨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있는 게 아니고요. 대강 그렇다는 거예요. 대강 알겠죠? 대강이래요. 그래서 400나노미터 쪽으로 가면 보라색이고요. 700으로 가면 레드 쪽이고 알겠죠? 요 숫자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알아야 수능 정도에 나오는 문제도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엔 뭘 해볼 거냐면 요거와 관련된 그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리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그거 할 거고요. 그 전에 오늘 나누는 숙제 있죠? 화학양론 다 풀어라. 내일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기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대로 퀴즈 낼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 다 할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게 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